운명. 메비우스 위에 수레바퀴. 제15장. 파티장의 그녀. 1947년 초가을 소공동 반도호텔. 주말 저녁 반도호텔 입구는 검문 검색이 강화되어 개미 한 마리 통과하기 어려울 만큼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미 군정청 주최 조선 재건 만찬회. 미 군정 사령관과 군정 장관까지 참석하는 오늘 만찬회는 사실상 해방 조선의 권력 구도를 좌지우지할 실로 중요하고도 긴박한 자리였습니다. 초가을의 한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9월의 서늘한 공기가 만찬회라는 파티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팽팽하게 조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에 깔린 커다란 붉은 카펫과 미 군정청 헌병들이 정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무겁게 매달려 유리잔과 정복 입은 사람들의 단추위를 미끄러지며 연회장 분위기를 묘하게 이질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 걸린 현수막. 미 군정청 주최 조선 재건 만찬회. 한글과 영어가 섞인 문체가 낯설면서도 사람들은 어느덧 그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미 군정청 소속 군악대 단원들과 조선 총독부 산하에서 활동했던 민간 음악인들로 급조된 서울 필하모니 앙상블이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태아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바이올린 선율이 꿈결처럼 흐르며 연회장의 빛과 함께 섞여 묘한 안도감과 불안을 동시에 엮어내는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앞쪽엔 미 군정청 간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정치 담당관 찰스 맥그린 중령, 내무국장 존 헬리슨, 그들의 눈도장을 찍으려는 조선인 정계 인사들과 비서관들. 그들의 표정은 여유로워 보였지만 시선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악수하는지, 누가 누굴 피하고 의식하는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정보였습니다. 태아는 이런 종류의 파티가 주는 특유의 이중적인 분위기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기에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감의 양복을 입고 연회장 한켠에서 조용히 장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만찬회가 시작되려면 아직 1시간 가까이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사람들이 분주하게 테이블을 오가며 물밑 사전 탐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맞무는 권력 다툼과 재건 과정의 물자 분배, 적산 사업 등의 금권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적응해 살아남으려는 사람들답게 웃음소리 하나에도 이유가 있고 의미를 담는지라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태아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힘의 이동을 가늠하고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눈치 게임의 고수들답게 일찌감치 참석한 각계 고위층 인사들 간의 내밀한 힘겨루기가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도를 숨긴 채 유쾌한 척 오고 가던 대화가 끊길 때마다 짐짓 모르는 척 개입해 영어로 분위기를 리드하는 일은 실로 만만찮은 정신노동이었습니다. 태아는 그럴 때마다 후학양성의 공을 들이고 해방 조선의 상황과 미국의 원조 규모에 맞게 조선의 재건 모델을 수립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자신의 시간이 못 견디게 아까웠습니다. 태아는 이런 자리에 초대받는 일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거대하고 강한 나라 미국, 미 군정청의 경제고문인 그로선 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자신이 수립한 조선 재건 경제 모델을 현실에 적용하고 미 군정 간부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선의 상황에 맞는 경제 발전의 초석을 놓는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었습니다. 자존심과 생존은 다른 문제였기에 태아는 조선 재건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아는 유학생활 동안 겪었던 나라 없는 서름을 곱씹으며 아무리 조선인이라고 강조해도 당연히 일본인으로 받아들이던 그 막막함과 그럼에도 항변조차 할 수 없어 무너져 내리던 자존감과 그 모든 서름과 무시가 해방이 된 이튿날부터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안개 거치듯 사라지고 태아를 대하는 태도가 단박에 달라지는 것을 기이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경험했기에 조선을 바로 세우고 부강하게 하는 일이라면 태아에겐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카페 몽마르트에서 비밀 독립결사대 저겸의 단원이었던 자신의 경성제대 선배들로부터 전해 들은 카페 마담 희정의 가슴 아픈 사연도 태아를 더욱 일벌레로 몰아붙였습니다. 희정의 남편 도영은 태아의 7년 선배였습니다. 태아는 종암동 캠퍼스의 상과대학 전공강의 사이사이에 동숭동에서 요청한 교양과목 강의를 3타임이나 끼워 넣고 미 군정청 기업인 대상 강의까지 소화하며 이유야 어떻든 8년이나 안전한 타국에 비껴 서 있었다는 자책을 그렇게 일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태아에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수요일의 강의실. 그의 한결같은 지각생, 그의 앵두. 태아의 옷구슬. 그녀와 한 공간에 머물고 숨쉬는 단 2시간의 조우였습니다. 그 2시간이 너무도 순식간에 흘러버려 태아는 자신의 내부 시계가 고장난 것이 아닌가? 시간의 밀도가 그녀가 있고 없음에 따라 그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 구사가 자유로운 유학파 인재가 드물어 귀국 후 곧바로 미 군정청 경제 고문을 맡게 되자 태아를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려는 이런저런 제의를 듣기 싫지 않게 사양하며 줄타기 하는 일도 피곤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감정을 필터링하며 적당한 유머를 섞어 매끄럽게 빠져나가는 일에 점점 능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일도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태아가 공식적인 자신의 이름을 데니얼 윤으로 사용하고 굳이 본명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이유도 이미 지난 8년간 그 이름에 익숙해지기도 했거니와 미 군정청 사람들과의 업무상 편의는 뒤로 하더라도 종중 사람들이나 학연 지연으로 줄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사전에 자연스럽게 차단하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미 군정청 조선재건위원회 경제고문이라는 태아의 직함은 그 자체로 상당한 권력이었기에 학교, 하숙집, 영주, 본가에까지 줄을 대려는 일가친족들과 학연, 지연 이런저런 사람들을 차단하는데 데니얼 윤이라는 낯선 이름은 퍽 효과적이었습니다. 대대로 조선 왕실의 중전들을 배출해온 파평윤씨 가문 출신인 태아로서는 혈연을 이유로 찾아오는 낯선 친척들을 무리 없이 피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태아가 미 군정청이 주관하는 강의를 맡는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15년 전에 순국하신 윤봉길 의사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물어물어 찾아오는 가문 사람들을 어렵사리 돌려보내고 태아는 책상 위 자신의 명패부터 교수연구실 도어 쌓인 공적인 자리에서의 모든 서류와 명함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데니얼 윤이라는 낯설고 이국적인 이름이 갖가지 연을 이유로 줄을 대려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당 부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극심한 좌우 대립과 권력 개편, 조선 재건이라는 격동기에서 그들처럼 눈치 싸움을 하며 생존과 일신의 영달을 위해 몸부림치는 기름장어가 안 되려 그들로부터 길을 쓰고 거리를 두어 방어막을 치려는 태아 나름의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울 필하모니 앙상블 연주곡이
생상스의 백조 첼로 연주로 바뀌며 감미로운 첼로 선율이 만찬장을 부드럽게 휘감았습니다. 만찬장을 관망하며 감성을 자극하는 첼로 선율 속에서 모가차를 홀짝이다 무심코 입구 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태아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하얀 서양식 롱드레스를 입고 어깨에 검정색 자켓을 걸친 여자가 우아한 초록색 한복 차림의 카페 마담 희정과 만찬장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그녀의 맵시 있는 자태는 등장과 동시에 파티장의 시선들을 잡아 끌며 만찬장 내에 일순 조용한 수렁거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태아의 강의실에서 어떤 지각생이 늘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태아는 두 사람이 동일인이 맞기는 한 건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긴가민가했으나 상황 불문 이유 불효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순하고 맑은 눈매와 태아가 셀 수 없이 눈에 담아왔던 그 표정. 대화를 하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근심하는 듯한 생각 가득한 눈빛과 단정한 인매. 태아는 이내 자신의 지각생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내 수업 지각생은 이런 자리엔 일찍도 납시는군. 강의실에선 다랑아리, 천상 요조승려. 이건 뭐 판무파탈이 따로 없군. 그토록 단아한 별채 아시와 이토록 치명적인 모던 거래 조합이라니. 백조인 건지 흑조인 건지 다랑아리 옥구슬인지 위험한 루비인지 낮엔 그리도 고요한 달빛이더니 밤엔 붉게 타오르는 태양빛이라니. 산 하나 넘으니 또 산이군. 이리 또 허를 찌르시네. 태아는 오늘따라 모가차가 텁텁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봄부터 한 학기 동안 애를 끓이며 그녀의 신상을 내내 궁금해하면서도 이런저런 현안들과 바쁜 일과에 치여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겨를도 없이 그저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애써 부인해오던 태아는 오전 9시에 진행하던 봄학기 미군정 지원 기업인 강의를 이번 가을학기부터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 편성했습니다. 그 1시간을 늦추느라 종암동과 동숭동 강의 시간표가 얽혀 당기고 밀고 쪼개고 조정하느라 적잖이 애를 먹었음에도 태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하루날이 저물도록 교무과에 머물며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태아는 자신의 지각생을 위해 그렇게까지 한다는 뻔한 속마음을 애써 외면하고 통학 시간대를 피해 다른 수강생들의 편의도 도모한다는 궁여지책 허술한 핑계로 스스로를 최면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가을학기 첫 수업에서 그의 다랑아리가 더 이상 지각을 않게 되자 태아는 드디어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맞추며 네 라는 천금 같은 한마디를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순간 태아는 더할 수 없는 충만함에 기쁨을 느끼며 만세라도 부르고픈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녀가 눈 맞춤을 해오고 그녀에게서 네 라는 그 짧은 한마디를 듣는 순간 태아는 종암동 동숭동을 닳도록 오가며 누더기 시간표를 꿰매느라 애썼던 지난 일주일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아는 어쩔 수 없이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음을 돌이킬 수 없는 연모의 감정으로 진화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앵두에게 정혼자가 있거나 말거나 사회적 지탄 따위 받거나 말거나 그 팔푼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려 앵두가 덜컥 혼인해버리기 전에 파평윤씨 소정공파 윤정도의 아들 윤태아 명예를 걸고 기필코 결단코 반드시 하늘 두 쪽을 갈라내어서라도 앵두에게 다가가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려 옥구슬을 자신의 배필로 맞이하고야 말리라. 앵두를 정한당 안주인으로 어머니 수정에게 데려가리라. 이제부터 사력을 다해 어떻게든 연을 잇고 앵두의 맘을 살살 녹여 그 8푼인지 7푼인지 정혼자 놈 걷어차고 앵두가 자신의 품으로 오게 하리라. 기필코 자신의 배필로 맞고야 말리라. 태아는 마침내 매운 작심을 먹었던 것입니다. 불과 이틀 전 홀레복까지 입혀가며 셀프 항복 선언을 하고 전술과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던 태아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오늘 만찬회에서 그야말로 불시에 다랑아리 앵두에게 어퍼컷 한 방을 제대로 먹은 심정이었습니다. 태아는 오늘 만찬회가 여느 때와는 달리 적어도 지루하진 않겠다고 자조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생상스에 백조 첼로 선율이 은은히 흐르며 사람들이 삼삼오오 와인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는 곳으로 태아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태아는 미 군정청 경제고문이자 미 군정청 간부들과 주요 인사들의 통역과 교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그간 이런저런 파티에 참석할 때마다 태아의 내면 어딘가엔 어쩐지 설명하기 힘든 치열함과 공허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언어로 이 나라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는 자리. 가슴속 애타는 절박함을 여유로운 척 유머로 감추고 가엾고 힘없는 조선의 측은함을 저들이 동정하지 않도록 적선이 아닌 미래의 동반자로 당당하게 투자받기 위해 1620년 메이플라워호에 탔던 처참하게 가난했던 이들이 자유와 기회를 찾아 대서양을 건넜고 오늘날 미국을 일궜듯 조선의 미래, 조선인의 꿈도 이제 막 메이플라워호를 타려는 300여 년 전 당신들의 선조들과 같은 처지일 뿐임을
태아가 통역해야 하는 것은 조선의 언어, 조선인들의 말이 아니라 조선의 운명과 조선인의 꿈과 태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 태아에게 오늘 한 여인의 등장이 그간의 공허함을 일순간에 날리고 호기심 충만한 기대감과 긴장으로 일렁이게 했습니다. 만찬의 내내 태아의 시선은 줄곧 자신의 지각생을 따라다니며 그녀의 사소한 표정과 우아한 몸짓에 머물러 그녀와 함께 왠지 심각해지고 그녀를 따라 미소 짓고 그녀가 환하게 웃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녀가 수심에 젖으면 신경이 쓰여 더 이상 그의 의지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이 자석처럼 이끌려 이제 파티장에는 온전히 그녀의 표정과 흰 드레스 자락만 가득해 바이올린이며 첼로며 아무런 선율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각생은 앙증맞은 파우치를 두 손에 살짝 쥔 채 홀 구석자리 테이블 모서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는데 빛이 비칠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에 반사된 조명이 마치 태아를 부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태아는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희정의 옆에 서서 간간히 미소를 짓다가 미 군정청 내무국장 존 헬리슨 중령의 부인 아델 여사와 손짓을 해가며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느라 애쓰고 있었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지 테이블에서 음료를 챙기고 있는 카페 마담 희정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달려가 도와주고 싶어 들썩이는 다리를 누르고 희정을 불러 도움을 청하는 아델 여사를 보며 문득 뭔가 한 가지 획기적인 전략이 떠오른 것도 같아 들고 있던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아무도 모르게 회심의 미소를 한 자락 흘렸습니다. 팔푼이 드디어 전쟁이다. 옥굿을 접수하러 내 곳 가마. 미안하다. 허나 사랑과 전쟁은 이기고 보는 법. 태아의 투지가 맹렬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그렇게 만찬의 내내 온 신경을 자신의 지각생에게 쏟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고 온 드레스 모양새와는 사뭇 다른 차분함으로 우아함을 한껏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저리 요상스런 드레스를 입고도 한복을 입은 듯 자연스럽고 차분하게 우아함을 잃지 않고 걷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태아는 그저 신기했습니다. 유학 시절 연말이나 학기말 종강 파티 등에 불려다니며 훨씬 더 과감한 디자인의 파티 드레스와 미니스커트 여학생들에게도 이미 익숙해진 터라 태아에겐 딱히 과할 것이 없음에도 온통 그녀를 흘끗거리는 사내들의 시선에 태아는 이상스레 심사가 꼬이고 좌불안석 노심초사. 그 팔푼이 정혼자 놈을 욕했다가 그 놈이 팔푼이어서 다행이다 싶었다가 역시 정혼자가 있다는 건 말짱 헛소리였다고 안도했다가 오늘 밤 자신의 경쟁자가 숭례문까지 늘어설 생각을 하니 정신이 아득했다가 그녀가 우아한 자태로 희정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평소 카페에서는 그렇게나 친절하고 자상하면서 하필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불러 앵두에게 말 건네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 카페 마담 희정을 눈치도 없다 슬쩍 원망했다가 이날 파평윤 씨 2대 독자 정도의 아들 3대 독자 윤태아는 평소와는 달리 오늘의 파티가 지루하고 공허하긴커녕
혼이 빠져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습니다. 태아는 정치 담당관 찰스 맥그린 중령, 내무국장 존 헬리슨, 그들의 조선인 비서관 박기성과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도 귀와 입은 그들에게, 눈은 연신 흰 드레스에게 머물러 치? 저리 웃는 얼굴 한번 보려 그리 공을 들였구만. 이쁘네. 예쁘다. 앵두 예쁘네. 저리 환하게 웃을 수도 있었던 거로군. 서버의 쟁반에서 샴페인을 바꿔들고 그의 지각생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던 순간 태아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두 손으로 꽉 움켜 쥐었습니다. 희정과 아델 여사가 담소를 나누고 있는 뒤편, 태아의 지각생이 응접실 쪽으로 가고 있는 뒷모습이 보여 태아가 넋놓고 바라보는 사이 한 남자가 홀을 곧장 가로질러 그녀들에게 다가가 잠시 멈춰서서 아델 여사에게 몇 마디를 건네고는 급하게 앵두를 뒤쫓아 그녀의 곁에 나란히 서서 태아의 지각생 그녀와 함께 자연스럽고도 당당히 걸어 응접실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곧 응접실로 들어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응접실로 들어가 사라지는 순간 태아의 귀에 소란스럽던 만찬장의 모든 소리가 소거되고 온 몸의 피가 식어버린 듯 잔을 든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팔푼이? 태아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운명,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6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16장 그녀의 속사정 제7편 다음 이야기는 이어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큐 인생극장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